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주입니다. 기존의 이제 증권사들이나 운용사들은 보통 투자를 할 때 주식 아니면 채권 이쪽에 많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엔 그럴까요? 아닙니다. 많이 다양화됐습니다. 바로 대체 상품 이 말로 이제 통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SOC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니즈가 충분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한번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대체 투자에 있어서는 아마도 넘버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대체 투자 자산 운용의 김인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를 도와서 이승용 팀장, 우리 증권팀장이 같이 고생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자, 제가 우리 대표님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프로필을 좀 봤습니다. 제가 살짝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시작을 하셨고, 네네. 국민연금에서 대체투자실장, 그리고 해외투자실장,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까지 다 하셨고요. 그리고 운용전략실장. 운용전략실장, 네네. 기금운용전략실장. 네네. 그다음에 농협지주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도 하셨고, 농협금융지주 부사장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대표도 하시고, 상당한 이력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대체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아마도 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도 대표님 한번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방금 국장님이 과찬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첫 직장은 지금 이제 국민은행과 합병한 장기신용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계 기관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대체투자팀을 신설할 때 국민연금에 들어가서 7년 4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생명과 농협을 거쳐서 금년 3월부터 하나대체투자운용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김인석 대표님, 우선 이력을 보시면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네네. 그 이후 장기신용은행 금융권으로 진로를 정하셨는데요. 법조계가 아니라 금융권으로 진로를 정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사실은 법대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법조계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었고요. 실제로 저희 동기들도 대부분 이제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 분위기가 국가가 민주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 개방의 분위기가 좀 강한 기조를 띠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특히 이제 제가 취업할 때쯤에는 주식시장이 급상승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 소견으로는 법학을 통한 이 법조계로 가는 건 너무 좁은 분야로 가는 거 아닐까. 오히려 이 사회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 사이드로 가는 것들이 제가 좀 더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회사라고 하면 이제 크게 증권사, 은행, 단자사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뭔가 은행은 이제 여신만 하는 그런 좁은 업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단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 브로커리지 업을 주로 하니까 이것도 역시 좀 약간 편협하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좀 더 유연성을 갖추고 기업금융과 투자 업무를 병행하는 장기신용은행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력을 보면 제가 첫 부분에 얘기를 했듯이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대체투자실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초대죠. 초대입니다. 네. 이 대체 국민연금에서 이제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이죠. 2004년. 2004년 이때 네네. 대체투자팀을 만들게 된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국민연금에서 이제 IMF가 지나면서 IMF의 권고로 이제 국민연금이 기재부로 독립해서 이제 복지부 산하에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체계가 정립되면서 이제 자산이 급속도로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기존의 주식채권 같은 전통 자산만 가지고는 수익률을 제고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또 시장의 협소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체 투자 분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04년 이전에도 대체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이제 팀을 본격적으로 만들면서
본격적인 투자를 하자 이런 이제 계획이 있었고요. 그 초대 이제 대체 투자팀 공모할 때 제가 이제 응모를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 국민연금에 이제 재직하고 계실 때, 네네. 이제 미 언론 매체하고 뭐 여러 가지 인터뷰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금리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니까 그리고 네네.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금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시장 얘기를 조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금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환율도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네네. 이제 우리나라는 옆에서 영향받는 게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자생적인 부분보다도 여기 현재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매우 이제 불투명하다고 보는 게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거기다 이제 대외적 환경조차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중이 무역 마찰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금리에 현재 반영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장단기 금리에 역전이 돼 있습니다. 미래의 불투명성을 반영해서 이제 반면에 보면은 미국도 이제 여전히 그 경기 고점 논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기 금리가 낮게 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양국과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미국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부양이라든가 경제 그 성장률이 피크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거는 그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은 현재의 미중 마찰이라는 게 지금은 되게 불편하고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문제는 적어도 미국 대선 이전에는 해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은 중국의 자본시장의 개방과 또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여러 가지 개방 정책이 중국 내에 실현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대로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미중 간의 무역 형수상 같은 게 타결이 되고 나서는 우리나라에도 경제가 다시 리바운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이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구간은 맞잖아요. 네네. 고생하고 있는 구간. 근데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어떤 성장 동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역시도 좀만 이 위기만 버텨내면 네네. 충분히 리커버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오늘 그 우리 하나 대체자산 거기 외에 이제 제가 시장 부분을 따로 여쭤본 네네. 거는 그래도 이쪽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그래도 이제 거기서 CIO까지 하셨었죠. 운용 전략 실장을 했습니다. 운용 전략 실장 네네. 거기까지 그렇다면은 이제 오비 멤버시고 네네. 이제 근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뭐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예예. 이제 뭐 지방 내려가면서 이제 그 인적 자원들도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이것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네네. 수익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 만족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저의 생각도 그렇고요. 네네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오비 멤버로서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좀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수익률을 좀 높여라 하고 좀 조언을 좀 네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예.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그 국민연금은 이제 다른 국가의 연금하고 비교해서 이제 아직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기관보다 훨씬 더한 초장기 투자 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이 높으니 낮으니 가지고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스스로 이제 좀 더 이제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 주식을 늘리고 있고요. 네. 대체 투자도 점차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투자 상품군도 헤지펀드도 취급하는 식으로 좀 지역적 상품군으로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전히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의 자산을 보면 45%가 국내 채권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채권의 금리는 현재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45%는 국내 채권의 비중을 좀 더 해외 쪽으로 다변화시키는 노력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상품군에 있어서도 좀 더 지역적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운용사들과 해외 투자를 하면서 좀 더 협업 관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운용사들이 국내보다는 훨씬 더 글로벌 경험이 많고 전문 인력과 시스템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운용사들이 아직 그런 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그 위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돈이라는 거는 혈액입니다. 이 혈액이 공급돼야지만 그 옆에 있는 근육들이 튼튼해지는데 결국 금융기관들은 결국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국내 운용사들과 국민연금이 좀 더 협업을 확대하면은 그 근육에 해당되는 금융기관도 역량, 글로벌 역량을 좀 더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혈액과 근육. 이게 이해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한 이야기는 그거죠. 너무 좀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깰 네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네. 그 틀을 좀 벗어나고 이 글로벌 스탠드에 맞춰서 좀 이제 스탠다드에 맞춰서 좀 이제 좀 과감할 땐 과감할 필요도 있고, 네네. 그 리스크 관리할 땐 리스크 관리할 필요도 네네. 있고,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도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또 하나 짚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대체 투자자산 운용 대표로 오신 게 지금 지금 3월 20일이니까 이제 2달 한 반 정도 됐습니다. 원래 자산 운용 쪽이 워낙 강하셨고, 그 전에 보면 이제 농협도 계셨고, 이제 보험사 쪽에서도 그 투자금 책임자로 다 계셨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궁금한 건 또 우리 어떻게 또 이제 하나금융그룹 쪽에서도 이렇게 또 스카웃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운용사 경험은 처음입니다. 제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투자자 사이드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투자자 사이드는 이제 운용사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느낀 점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본력이 크고 또 인재들이 많은데 왜 국내 운용사들이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많을까? 제가 좀 더 많이 보완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하나금융그룹에서 하나대체투자운용을 이제 종합대체투자운용사로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새롭게 이제 CEO를 선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모에 지원했고요. 또 하나금융그룹에서 그걸 인정해줘서 제가 이제 3월 22일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 대체 투자 자산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표이사로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 앞서서 제가 대체 투자를 얘기를 했지만 아직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십니다. 네네. 대체 투자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대체 투자는 사실 주식 채권에 대한 어떤 대안 하는 이제 투자 유형으로 생겼습니다. 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름 붙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대체 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사실은 지금을 보면 이제 이 시장 규모가 커져서 하나의 이제 본류 투자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뭐냐면은 이 대체 투자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보통 개념 규정할 때는 주식 채권과 같이 퍼블릭 마켓, 그래서 아무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외의 자산을 총칭해서 대체 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이 한 부분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보통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네. 이쪽의 볼륨이 큰 거일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 대체 이 회사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이제 원래 하나다올이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을 탈피해서 종합적인 대체 투자 운용사를 지향한 건 한 2, 3년 전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자산이 전체 한 6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는 저희가 우리가 부동산에서 탈피해서 종합 대체 투자 운용사로 가고 또 하나의 방향은 국내를 탈피해서 해외로 가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네. 트랙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7.5조입니다. 7조 5천억. 네네. 7조 5천억.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 이익은 계속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계속 나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 아. 꾸준히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규모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운용사로서 계속 이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은 7조 5천억 정도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 대체 투자 자산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성 팀장, 최근에 우리 하나 대체 투자 자산 운용이 말이 너무 길어. 그죠? 좀 짧게는 얘기할 수 대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대체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 회사가 지금 유럽 부동산 투자 쪽도 지금 강하게 하고 있죠. 네. 그 하나 대체 투자 자산운용은 그 올해 들어 하나 금융투자와 손잡고 동유럽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체코 프라하에 있는 MPP 빌딩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유회사 유니페트롤이 임차인이라 공실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상 매입가는 하나로 약 1,600억 원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동유럽 부동산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하나 대체 투자 자산운용과 손잡고 체코 프라하에 있는 루스통가 빌딩을 2,1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4월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BNP 파리바 본사 빌딩에 1,7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석 달 사이에 동유럽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만 5,400억 원에 이릅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국가 등급이 AA 마이너스니까 되게 좋단 말입니다. 이제 국가 레이팅이.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파리라든가 독일보다는 그런 주변 체코, 폴란드, 헝가리 이 정도는 향후 괜찮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갖는 거죠. 동유럽 부동산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유럽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형 증권사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률도 서유럽보다 비교적 높습니다. 유럽은 이자율도 낮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매각 시 환율에 따른 환차익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KTB증권까지 최근 체코 등 동유럽에 투자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유럽 부동산이 이렇게 서유럽을 대신할 투자처로 최근 각광받고 있지만 서유럽 부동산 투자보다 경기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동유럽 부동산 투자는 이른바 중위험 중수익 투자인 셈입니다. 유로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 살펴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올해 더욱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중위험 리스크를 극복하고 동유럽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을 거둘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승용입니다. 대표님, 지금 우리 이렇게 봤는데요. 그 체코 저거가 이제 마무리가 끝난 거죠. 예, 마무리됐습니다. 매입을 한 거죠. 네네.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이승용 기자가 리포트를 썼지만 지금 유럽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네네. 유럽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나요? 예, 사실 유럽의 경제 상황이 미국보다 좋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가 미국보다 유럽에 집중되는 약간 아이러니컬할 수도 볼 수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에는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이나 저희 또 유럽의 기준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해지하는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줘야 됩니다. 반대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예컨대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저희가 달러로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 유로 기준으로 3.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미국이 좋습니다. 액면으로 봤을 때. 액면으로 봤을 때 예. 5대 3.5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원화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달러의 경우는 1.5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 수익률은 미국에 투자할 때는 3.5가 됩니다. 반대로 유럽의 경우는 유로화 수익률이 3.5%이 안 된다 하더라도 1.5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기준 5, 유로 기준 3.5가 원화로 환산되면 이건 3.5로 줄고 이건 5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은 훨씬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유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럽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 대체 투자 자산 운용의 사업 구조를 좀 한번 우리가 분해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 가장 큰 사업 부분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네.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저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대출 채권 시장. 예.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대체에서 이제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도 기업이니까요. 네네.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은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펀드를 구성을 해서 네네. 수익을 거기다 이제 트레이딩 금액, 그러니까 수수료, 네네. 수수료를 받는 게 네네. 가장 큰 이익 구조가 되는 거죠? 네네. 저희 이제 기본 수익원은 이렇습니다. 이 투자 물건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서 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 물건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한 5년에서 7년 있다가 다시 회수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니까 저희가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펀드가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 펀드를 저희가 5년에서 7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관리를 해서 잘 이렇게 회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하는 데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매년 투자자들부터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펀드 예. 수수료. 우리 펀드 수는 일반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의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얘기한 이제 이 펀드는 공모로 해서 공모, 사모, 다 네네. 따로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사모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유상증자나 이걸 통한 자금을 가지고 거기도 어느 정도 일부분 투자할 수 같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 같이. 그래서 네네.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네네. 그런 상품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생각나셨을 때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뭐가 있나요? 저희가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 체코라든가 이런 상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국내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기본적인 투자 유치를 받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약간의 자금을 공동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투자하면 신뢰감이 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펀드를 만듭니다. 5년짜리 펀드를 만들고 그럼 이제 거래가 일단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의 소유권이 이제 펀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펀드를 저희가 그 건물의 임차인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건물의 퀄리티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5년에서 7년 정도 관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 대가로 저희는 이제 수수료, 운용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 있다가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이제 다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건물의 임대차에서 나오는 매년의 일정 수익, 네. 이 건 같은 경우에 대략 한 6, 7% 정도를 매년 받게 되고요. 이제 매각하는 시점에서 건물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그 차익을 또 추가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집을 이제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사서 네네. 운용해서 렌트를 주고 이제 그렇게 이자도 받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택하는 게 바로 이런 해외 부동산 펀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대신 해주니까. 네네. 그럼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도 내가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그냥 내 몇 억씩 갖다 넣기는 싫어. 네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품을 한번 택하고 싶어. 네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 가장 주의하고 또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봐야 됩니까? 네. 이 개인들이 사실 투자 대상 물건의 위험, 이거를 그 분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첫째는 그 투자권을 제한하는 운용사가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이 제한하는 회사가 시장에서 신뢰가 있는 회사인지 그거를 우선 판단해야 될 게 제일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투자 대상 물건에 있어서는 디테일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요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주요 국가에 있어야 된다. 예컨대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아주 그 레이팅이 낮은 국가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글로벌 주요 국가. 두 번째는 주요 국가 내에서도 핵심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빌딩이나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의 신용도 이게 이제 좋은 회사인지 이 정도 데이터는 다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임대차 기관들, 임차인들의 임대차 기관들이 내 펀드 만기를 초과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지.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펀드가 만기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가버리게 되면은 네. 건물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펀드 만기 이후로 잡혀 있는 상품 같은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이런 요소들만 보시면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참 30분 이런 시간이 참 빠른데요. 자, 이제 대표로 이제 오신 지 한 3개월 됐는데요. 네네.
앞으로 이제 추진하실 이제 경영 목표, 소신, 그리고 난 이거는 꼭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포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좀 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제가 이제 평소부터 생각하던 거지만 가장 운용사의 중요한 덕목은 투자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입니다. 운용사는 이제 펀드 관리라는 5년에서 7년 정도 장기간에 걸친 비즈니스를 하는 데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와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와서 처음 한 거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조직 개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개편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축하는 게 제가 가장 이제 먼저 한 일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보면은 이제 국내 운영사들의 운영 형태가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용사는 블라인드 펀드, 즉 자기가 적절한 재량권을 갖고 투자자로부터 투자 입질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개별 건별로 투자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블라인드 펀드 형태로 운영하는 걸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IB 데스크를 만든다든가 또 해외 투자자 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해외로 나가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전문회사를 좀 탈피해서 종합 대체 운용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 현재 70%지만 요거를 5년 이내에 부동산 비중을 50% 줄이고 인프라나 에너지, 뭐 헤지펀드, 기타 이제 다른 대체투자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선발주자가 간 곳도 있겠지만 네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또 쫓아가야 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거길 이제 우리 대표님은 이제 임기 중에 어떻게 이제 푸시를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을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우리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인재들은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너희들 하고 같이 크게 한번 회사를 키워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회사의 비전, 지금 이제 상품의 비전도 있죠. 회사의 비전, 인재에 대한 비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는 저희 목표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5년 이내에 국내에서 1등을 하자. 5년 이내에.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는 글로벌에서 글로벌 운용사가 경쟁하는 경쟁적인 운용사가 되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글로벌 데스크도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시작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는 아시다시피 이제 힘들고 귀찮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의 모습을 우뚝 쓴 모습을 상상할 때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이 와서 같이 일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결실들을 서로 누리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를 지원해 주신다면은 저희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길 권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객분들도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객한테 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직, 운영체계 여러 가지를 갖추고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안정적인 수익률로 고객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김희석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승용 팀장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이제 예전과 같이 성장률 7%, 8%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내는 거 있어서도 증권하고 채권만 가지고 하는 시대는 또 아니겠죠. 다양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도 바로 이 대체 투자, 대체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좀 공부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더 많이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